여보,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우리 아이가 맞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소리를 해. 다 너 때문이야. 제반들 좀 그만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싸워.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사람이 너무 슬프면 헛것도 보이는 법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윙윙거렸다.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가죽 소파의 감촉, 등 뒤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곡소리가 뒤섞여 현실 감각을 흐트러뜨렸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장례식장 한편에 딸린 작은 휴게실, 낡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나를 내려다보는 남편 한정우의 얼굴엔 걱정보다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 옆에 유령처럼 서 있는 시어머니의 마른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헛것이라니 당신도 봤잖아요. 저 아이네 아들이에요. 내 아들 현우.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40년 전 내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이름. 평생 가슴속으로만 불러왔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심장이 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가 쇳소리 같은 목소리로 내 말을 잘랐다. 내가 드디어 노망이 든 게로구나.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 거라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신성한 장례식장에서 감히 망령을 불러들여. 어머님,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얼굴, 그 눈매 정호 씨 당신을 꼭 닮았지만 제 눈도 있었어요. 제발 저 아이 누구인지 말해줘요. 네. 나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잡힌 팔을 빼내려 안간 힘을 썼다. 그 비겁한 몸짓이 내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저 눈빛은 내가 평생 봐왔던 눈빛이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 가문의 체면 아래, 진실 앞에서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던 남자의 눈. 작은 형님 댁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혁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할아버지 임종 소식 듣고 급하게 들어온. 거짓말. 나는 소리쳤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 출산의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들었던 아이의 첫 울음소리. 하지만 간호사가 아닌 시어머니가 아이를 받아들었고 나는 아이 얼굴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다. 아이가 약하다는 말, 그리고 며칠 뒤 강원도 산사에 요양하러 떠밀려가 들었던 아이의 부고. 시신조차 볼 수 없었다. 너무 끔찍하여 차마 어미에게 보일 수 없다는 시아버지의 전갈만이 전부였다. 그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팠다. 분란 일으키지 말고 여기서 얌전히 쉬고 있거라. 내가 이 집안 며느리로서 해야 할 마지막 도리다. 시어머니는 경고를 남기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따랐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나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40년의 세월이 잿더미처럼 쌓여 나를 짓눌렀지만 그 잿더미 아래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나갔다. 국화꽃 향이 역겹게 코를 찔렀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슬픔을 연기하며 오갔다. 나는 인파를 헤치고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갔다. 웃고 있는 시아버지의 얼굴이 섬뜩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겠지. 내게서 내 아들을,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놓고 평생을 군림했겠지. 그리고 그 앞에 그가 서 있었다. 상주 완장을 찬 젊은 남자 한지혁. 꼿꼿하게 편 허리, 잘 다려진 검은 상복, 조문객들을 향해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심장이 멎을 만큼 아팠다. 남편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지만 날카롭게 뻗은 콧날과 깊은 눈매는 분명 나의 것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내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먼 친척뻘 되는 동서가 내게 다가와 팔을 부축하며 속삭였다. 형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그래도 저기 장손이 듬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아버님 가시는 길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어쩜 저리 아버님을 쏙 빼닮았는지. 장손.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고막에 박혔다. 이 집안의 장손은 내 남편 한정우의 아들. 40년 전에 죽었다던 내 아들 현우의 자리였다. 그런데 저 아이가 왜 장손이란 말인가?
작은 형님 댁 아들이라면 조카일 뿐 결코 상주 완장을 차고 장손 행세를 할 수 없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움직였다. 나는 홀린 사람처럼 그에게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40년의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 저 아이의 첫 울음소리, 꼼지락거렸을 작은 손가락, 따뜻했을 체온.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환상처럼 피어올랐다. 내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무심하고 차가운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낯선 이를 보는 경계심 그리고 희미한 경멸이었다. 아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내 아들을 부르는 어미의 본능이었다. 내 목소리가 내 눈빛이 닿기를 바라며 떨리는 손을 뻗었다. 그의 얼굴에 닿기 직전 그가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내 손은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부끄럽게 떨었다. 작은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작은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호칭이었다. 그는 나를 알았다. 나를 자신을 낳자마자 버리고 집안에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작은아버지의 아내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증오와 경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 아니야, 내가 내 엄마야. 결국 울음이 터져나왔다.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사색이 되어 달려와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 사람 나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저 아이 내 아들 맞잖아. 그렇죠. 나는 남편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지역은 싸늘한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다른 조문객을 맞았다. 마치 바닥에 떨어진 벌레를 보는 듯한 무관심이었다. 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다시 휴게실로 끌려 들어왔다. 남편은 문을 잠그고 씩씩거렸다. 당신 미쳤어? 이 장례식 망치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아버님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려야 할 것 아니야. 편하게?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당신은 방관했잖아. 40년이야. 40년 동안 내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았어. 매일 밤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아이 웃음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는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내 아들을 훔쳐서 바로 내 눈앞에 두고 나를 속였어.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했다.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끔찍한 긍정이었다. 한참을 울었을까? 기력이 다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때 문틈으로 조용히 누군가 들어왔다. 이 집안의 늙은 집사 최 여사였다. 그녀는 내가 시집 오던 날부터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최 여사는 말없이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내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연민이 가득했다. 마님. 그녀가 내 손을 가만히 잡았다. 투박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억눌렀던 모든 서름이 다시 북받쳐 올랐다. 최 여사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내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모든 열쇠는 돌아가신 회장님의 서재에 있을 겁니다. 마님께서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시아버지의 사무제가 끝나고 북촌의 종택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거대한 침묵의 성이 되어 있었다.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등 뒤로 육중한 빗장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내 청춘과 눈물을 삼켜버린 화려한 무덤이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약속이라도 한 듯 나를 그림자처럼 감시했다. 내 모든 움직임에 그들의 시선이 따라붙었고 내가 내쉬는 한숨 소리마저 그들의 귀에는 반역의 서곡처럼 들리는 모양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을 기다려 안채를 나섰다. 삐걱이는 마루 소리가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복도를 지나 시아버지의 서재 앞에 섰다. 굳게 닫힌 육중한 목문은 지난 40년간 나에게 금지되었던 성역의 입구였다. 최 여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모든 열쇠는 서재에 있을 겁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역시나 문은 잠겨 있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아들을 되찾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먼저 40년간의 내 삶을 앗아간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다음 날 나는 작정한 사람처럼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류를 보는 척하며 내 시선을 피했다. 그 비겁한 외면이 역겨웠다. 어젯밤 아버님 서재에 갔었어요. 문이 잠겨 있더군요. 내 말에 그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여전히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다. 거긴 왜? 아버님 유품 정리하려면 아직 멀었어. 유품이 아니라 진실을 찾으러 갔어요. 당신이 끝까지 함구하고 있는 그 진실 말이요. 나는 그의 앞에 섰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평생을 죄책감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던 남편.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제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당신이나 나나 아버님 뜻을 거역할 순 없었잖아. 가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가문?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당신들의 그 지긋지긋한 가문 때문에 내 아들은 어미 없는 자식이 되고 나는 살아있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시체처럼 살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은 아버지였어요. 지혁이, 아니 현우의 아버지였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게 평생을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내 절규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정심은 잃지 않았다. 그의 침묵과 방관이 시아버지의 잔인한 계획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지혁이는 자기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더군. 낳아준 어미가 자길 버렸다고. 그건 아버님께서 그렇게. 이제 와서 아버님 핑계 대지 마세요. 나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밝혀낼 겁니다. 당신이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당신 또한 내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그를 뒤로하고 방을 나왔다. 더 이상 그에게서 답을 구걸하지 않으리라. 그에게 기댄 순간 나는 또다시 40년 전의 무력한 박서윤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나는 이제 명망 있는 한씨 가문의 며느리 박서윤이 아니었다. 내 아들 한현우의 엄마였다. 며칠간 나는 집안의 모든 앨범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앨범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에 칼날이 박혔다. 거기에는 한지혁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100일 사진 속 갓난아기 지혁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모처럼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나와 내 남편은 아주 가끔 먼 친척처럼 사진의 한 구석에 희미하게 존재할 뿐이었다. 한 가족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조작될 수 있는지 나는 핏기 없는 얼굴로 확인하고 있었다. 이것은 가족 앨범이 아니었다. 거대한 사기극의 증거 자료였다. 증거가 필요했다. 지혁이, 내 아들이 나를 믿게 할 증거. 나는 수소문 끝에 지혁이 상무로 있다는 대기업 본사 주소를 알아냈다. 며칠을 망설였다. 그 차가운 눈빛, 작은 어머니라 부르던 그 잔인한 목소리가 떠올라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면 영원히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나는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40년간 장롱 깊숙이 간직해온 작은 비단 주머니를 품에 넣었다. 그 안에는 내가 직접 술을 놓아 만들었지만 단 한 번도 입혀보지 못한 아들의 베네저고리가 들어있었다. 회사는 거대한 유리성 같았다. 로비에서부터 주눅이 들었지만 나는 비서에게 면회를 요청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나는 차가운 인상의 비서를 따라 그의 사무실로 안내받을 수 있었다. 넓은 사무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창 앞에 지혁이 서 있었다. 장례식장에서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날카로운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작은 어머니? 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물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가시가 심장을 찔렀다. 아가 아니 지혁아.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단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사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귀찮음과 경멸만이 서려 있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널 버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지. 하지만 아니야.
나는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베네쩌고리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밤새워 만든 내 베네쩌고리야. 한 번도 입혀보지 못했지만 평생을 품고 살았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지역의 시선이 잠시 베네쩌고리에 머물렀다. 그의 턱선이 순간 경직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내 손을 뿌리치듯 밀어냈다. 지금 와서 이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로웠다. 40년입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 전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라니 어디서 감히 어미 행세를 하려 드십니까? 제 어머니는 절 낳자마자 버리고 떠난 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제 작은아버지의 아내일 뿐입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불쾌합니다. 그는 비서를 호출했고 나는 쫓겨나듯 사무실에서 나와야 했다. 텅 빈 복도를 걷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불쾌하다는 말, 어미 행세라는 말. 그 말들이 대못이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내 아들은 나를 증오하고 있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40년간 주입한 거짓을 철옹성처럼 믿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대청마루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가 기어이 회사까지 찾아갔다더구나. 정신 차려라, 이 미련한 것아. 그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한씨 가문의 장손, 내 손자다. 내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 인생을 망칠 셈이냐? 할아버지가 얼마나 공들여 키운 아이인데. 어머님이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아들한테서 어미를 빼앗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건 천벌받을 짓이에요. 내 반항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었다.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 법이다. 내 아들 현우는 40년 전에 죽었어. 자꾸 분란을 일으키면 너는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내가 갈 곳이나 있을 것 같으냐? 협박이었다. 평생을 이 집안의 울타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온 나에게 쫓겨난다는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방이 벽이었다. 남편은 비겁했고 아들은 나를 증오했으며 시어머니는 나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넋나간 사람처럼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때 최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에 쇼를 덮어주었다. 마님, 이러다 몸 상하십니다. 최 여사,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최 여사는 내 옆에 조용히 앉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회장님, 서재 문 열쇠입니다. 나는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재 안쪽 벽 족자가 걸린 뒤에 작은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금고입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를 불러다 그 금고를 열어보라 하셨습니다. 당신 생년월일 6자리를 누르라고 하시면서요. 최 여사의 눈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왜 자신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금고를 열어보라 했을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은 후회였을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나를 조롱하는 악취미였을까?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나는 손안에 차가운 쇠 열쇠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씌워진 40년의 거짓을 내 손으로 벗겨내리라.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그 금고 안에 무엇이 있든 나는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리라. 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손에 쥔 낡은 쇠 열쇠의 차가운 감촉만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시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다시 섰을 때 내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낮에 보았던 남편의 겁에 질린 얼굴과 쫓겨날 줄 알라며 독을 뿜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이명처럼 맴돌았다. 두려웠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기는 했던가. 지난 40년의 내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망한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렸다. 철컥하고 아주 작지만 분명하게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을 올가매고 있던 거대한 족쇄 하나가 풀리는 소리 같았다. 묵직한 나무 문을 열자 40년 묵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시아버지의 독선적인 향취가 뒤섞여 훅 끼쳐왔다. 살아생전 그 누구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그의 허락 없이는 감히 들어올 수 없었던 절대 권력의 공간. 나는 그 심장부로 첫 발을 내디뎠다. 달빛이 창살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방 안의 가구들을 희미한 윤곽으로 드러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호랑이 가죽이 깔린 바닥, 그리고 방 한가운데를 위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자개 책상.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권위 그 자체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최 여사가 말해준 안쪽 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일신우일신이라는 글귀가 쓰인 낡은 족자가 걸려 있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라. 헛웃음이 나왔다. 그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 매일 새로워지는 동안 나는 40년 전 그날에 멈춰 매일 똑같은 지옥을 살았다. 족자를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차가운 벽지가 드러났다. 벽지를 손으로 더듬자 이음새 부분이 미세하게 느껴졌다. 손톱을 세워 뜯어내자 안쪽으로 네모난 금고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되어 보이는 다이얼과 작은 숫자판이 달린 내 키의 절반만 한 크기의 낡은 금고였다. 최 여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마님 생년월일 6자리를 누르라고. 내 생일. 1964년 10월 5일. 64만 1005. 내 존재가 시작된 날이 내 존재가 지워진 비밀을 여는 열쇠라니. 이 얼마나 잔인하고 기막힌 아이러니인가. 시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이었을까?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죽어서까지 나를 조롱하고 싶었던 것일까?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 버튼을 하나씩 눌렀다. 641005. 마지막 숫자를 누르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살짝 열렸다. 금고 안에서는 묵은 종이 냄새가 흘러나왔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짙은 갈색의 낡은 가죽 서류함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무게는 얼마 나가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내 인생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다. 책상으로 가져와 스탠드에 희미한 불빛을 켰다. 먼지를 닦아내고 낡은 잠금 장치를 열자 그 안에 든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얇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었다. 출생신고서. 나는 숨을 멈췄다. 성명 한현우. 부 한정우. 모 박서윤. 현우. 내가 지어주었던 이름. 세상에 나와 빛이 되라는 뜻으로 지었던 내 아들의 이름이었다. 내 이름 석자와 나란히 적힌 남편의 이름,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내 아들의 이름. 종이 한 장일 뿐인데 천근만근의 무게로 나를 짓눌렀다.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종이를 그려주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잔인한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함 바닥에는 시아버지의 필체로 보이는 붓글씨로 쓰인 편지 뭉치가 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집어들었다. 정우에게 라고 쓰여 있었다. 내 남편에게 보낸 편지였다. 정우야,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을 내게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을 용서치 말아라. 그러나 나는 단 한순간도 내 결정을 후회한 적이 없다. 가문이란 개인의 감정보다 위에 있는 것이다. 때를 잇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문의 숙명이다. 내 처 박서윤은 좋은 아이나 우리 한씨 가문의 안주인이 되기에는 그릇이 작고 기가 약하다. 그런 어미 밑에서 장손이 자라면 필시 유약한 아이가 될 것이다. 내가 보았느니라. 제 자식의 탯줄 하나 제 손으로 자르지 못하고 기절하는 나약한 계집을. 그런 어미에게서 아이를 떼어내는 것은 가문을 위한 최선이었다. 현우, 아니 이제 지혁이가 될 그 아이는 내가 직접 거두어 이 집안의 대들보로 키울 것이다.
너는 아비의 뜻을 따르거라. 내 아내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전해라. 슬픔은 잠깐이지만 가문은 영원하다. 훗날 지혁이가 장성하면 너는 그의 작은아버지가 되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면 족하다. 이것이 너와 내가 짊어져야 할 업보다. 나는 편지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약한 계집. 그릇이 작은 어미. 시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출산의 고통으로 탈진해 정신을 잃었던 나를 그는 그렇게 멋대로 재단하고 내게서 내 아이를 빼앗을 명분으로 삼았다. 슬픔은 잠깐이지만 가문은 영원하다. 그 한 문장이 칼이 되어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내 40년의 지옥은 그에게는 그저 잠깐의 슬픔에 불과했던 것이다.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류함 안에 있던 나머지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쏟아냈다. 그러다 손끝에 작은 비단 주머니가 닿았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솜털 같은 머리카락 한 줌과 탯줄을 말려놓은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시어머니가 갓 태어난 내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작은 생명. 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내 아들의 첫 모습이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미안해, 아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얼마나 울었을까. 서재 밖에서 희미하게 마룻바닥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닦고 서류들을 허둥지둥 챙겼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남편 한정우가 들어왔다. 그는 불 켜진 서재와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나를 보고 사색이 되었다. 여보, 당신 이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어떻게 찾았는지가 중요한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버렸다. 당신도 이 편지를 읽었겠지요. 나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쓴 편지를 들어보였다. 그는 고개를 떨궜다.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 비겁한 침묵. 제발 여보. 제발 덮어줘. 이젠 다 지난 일이잖아.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지금 와서 이걸 밝히면 우리 집안 풍비박산나. 지혁이는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평생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모처럼 믿고 살아온 아이야. 상처요? 나는 기가 막혀 웃었다. 그 아이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상처는 자기를 낳아준 어미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짓말이었어요. 당신들은 그 아이의 가슴에 40년 동안 칼을 꽂아놓고 이제 와서 상처받을 걱정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진정 아버지라면 그때 막았어야죠. 아버님의 불호령이 무서워 아내를 속이고 제 자식을 빼앗기는 걸 눈뜨고 본 당신이 어떻게 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평생 당신한테 죄짓는 마음으로 살았어. 하지만 아버님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내게 다가왔다. 나는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만하세요. 당신의 그 비겁한 변명,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내일은 아버님 49제죠. 모든 진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밝힐 겁니다. 안 돼. 여보, 제발. 그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내 눈빛에 담긴 결연함을 읽었는지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신음만 내뱉었다. 나는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가슴에 품고 서재를 나왔다. 등 뒤로 남편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다음 날 시아버지의 49제가 열리는 북촌 종택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검은 옷을 입은 친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집안은 향냄새와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오늘 내 아들에게 진실을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되찾을 것이다. 제사가 시작되었다. 대청마루 중앙에 놓인 제사상 앞에 한지혁이 장손의 자격으로 섰다. 꼿괴란 자세로 절을 하고 예를 올리는 그의 모든 동작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이 집안의 완벽한 장손이었다. 시아버지가 평생을 공들여 빚어낸 최고의 작품.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저 자리에 서기 위해 내 아들은 얼마나 많은 진실을 강요당하고 얼마나 깊은 오해 속에서 살아왔을까. 모든 제사 절차가 끝나고 친지들이 음복을 위해 자리에 앉았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시어머니가 중앙 상석에 앉았고 그 옆으로 남편과 지역이 앉았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남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시어머니는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챈 듯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품 안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서류함을 들고 모두가 모여있는 대청마루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오늘 아버님의 49제를 맞아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 친지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럽던 공간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리고 어머님 정우 씨, 마지막으로 지여가 너에게도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내가 지역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경계심과 불편함이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른들 다 계신데. 어머님,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어머님께서도 들으셔야 할 이야기니까요.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단호하게 자르고 서류함에서 누렇게 변색된 출생신고서를 꺼내 들었다. 이것은 40년 전 제 처자들의 출생신고서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한현우, 아비는 한정우, 어미는 바로 저 박서윤입니다. 나는 출생신고서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쳐들었다. 친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죽은 아들 얘기를 왜 꺼내나 저 양반이 슬픔에 잠겨 헛것을 보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여러분 모두 제 처자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알고 계시죠? 저 또한 지난 40년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제 눈앞에서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내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모두의 시선이 경악으로 물들어 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 굳은 얼굴로 앉아있는 한지혁에게로. 나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쓴 편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처 박서윤은 그릇이 작고 기가 약하다. 그런 어미 밑에서 장손이 자라면 필시 유약한 아이가 될 것이다. 현우, 아니 이제 지혁이가 될 그 아이는 내가 직접 거두어 이 집안의 대들보로 키울 것이다. 내 아내에게는 아이가 죽었다고 전해라. 슬픔은 잠깐이지만 가문은 영원하다. 시아버지의 냉혹한 문장이 대청마루에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충격과 불신으로 변해갔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다. 그만해라. 그만두지 못해. 어디서 망령 들린 소리를 짓거리는 게냐? 아버님이 널 얼마나 아끼셨는데 감히 고인의 명예에 먹칠을 해. 어머님, 아버님의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동조하신 어머님의 거짓입니까? 어머님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나는 시어머니가 갓난아기 지역을 안고 찍은 흑백 사진을 꺼내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 사진,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 제 아들을 품에 안고 찍은 이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 내가 했다. 다 내가 했어. 그게 뭐 그리 잘못됐단 말이냐? 다 이 가문을 위한 일이었어. 비실비실한 내년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이 할미와 할아비 손에서 제대로 된 장손으로 크는 게 그 아이를 위해서도 100번 1000번 나은 일이었다고. 넌 어미 자격도 없는 여자야. 그녀의 추악한 자기 변명에 친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순간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만 있던 남편 한정우가 털썩 소리를 내며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소. 지여가 아비가 잘못했다. 그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지혁.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평생 믿어왔던 세상이, 존경했던 할아버지가, 사랑했던 할머니가, 그리고 증오했던 작은 어머니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모든 서류들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출생신고서, 시아버지의 편지, 아기 때 사진, 그리고 베넷 저고리. 지여가 아니 현우야. 내 목소리가 그에게 닿았을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과 증오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깊은 혼란만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자신의 원래 이름이 적힌 출생신고서를 집어들었다. 한현우. 그 세 글자를 보는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낡은 종이 위로 번졌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40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자 뒤틀리고 엇갈렸던 우리 모자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고통스럽고도 찬란한 시작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내 아들이 겪고 있을 지옥 같은 혼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대청마루의 공기는 찢어진 비단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시간은 정지했고 소음은 증발했으며 오직 사람들의 얼어붙은 표정 위로 켜켜이 쌓인 먼지만이 희미하게 떠다니는 듯했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절규와 남편의 구차한 통곡 소리도 아득한 과거의 메아리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나의 온 세상은 오직 한 사람, 내 앞에 선 아들 한지혁, 아니 한현우에게로 수렴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출생신고서가 파르르 떨렸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제 이름을 처음 마주한 사내의 손떨림이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한현우라는 이름 위로 떨어져 잉크를 희미하게 번지게 했다. 그 작은 얼룩이 마치 우리 모자의 뒤틀린 운명을 응축해 놓은 상처처럼 보였다. 그는 시선을 들어 나를 보았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는 거대한 우주가 붕괴하는 듯한 혼돈과 평생을 지탱해 온 믿음의 기둥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공허가 담겨 있었다. 증오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고 원초적인 고통이었다. 거짓말. 그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첫마디는 거의 소리가 되지 못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그는 나를 향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자신이 살아온 40년의 세월에게, 그리고 자신을 기만한 세상에게 던지는 절망적인 독백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오염된 공기라도 피하려는 듯 이 끔찍한 진실이 펼쳐진 공간 자체를 견딜 수 없다는 몸짓이었다. 그의 시선이 무릎 꿇고 있는 남편에게, 그리고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시어머니에게 차례로 닿았다. 그 눈빛에는 불꽃 같은 분노 대신 차가운 얼음 같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평생을 부모처럼 따랐던 이들이 실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친 거대한 사기꾼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여가.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린 듯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애타게 불렀다. 그러나 그 순간 지역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더 이상 가닿지 못하는 주문이 되어버렸다. 그는 그 손길을 벌레 보듯 피하며 경멸적으로 내뱉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해명도 들을 가치가 없다는 단호한 뒷모습이었다. 현우야. 아가, 잠깐만. 나도 모르게 그를 불렀지만 내 목소리는 그의 등 뒤에서 부서져 흩어졌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청마루를 가로질러 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웠지만 단호했다. 쿵, 쿵, 쿵. 육중한 마루를 울리는 그의 발소리는 이 집안의 거짓된 역사를 향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웅성거리던 친지들이 홍해처럼 길을 비켜섰고 그는 그 사이를 뚫고 밖으로 사라져버렸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이 집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사라지자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친지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이 끔찍하고 추악한 가족 드라마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나둘씩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섰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음식과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거대한 잔치가 끝난 폐허. 그것이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했던 한시 종가의 민낯이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기력을 잃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 손주, 내 강아지.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처박은 채 죄인처럼 흐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연민은 잃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서 아들을 빼앗았고 아들에게서 어미를 빼앗았다. 그들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 자신들의 거짓된 세계가 무너진 것에 대한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사방이 고요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만 들려왔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승리했지만 폐허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던가? 결국 내 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긴 것은 아닐까? 그의 마지막 그 공허한 눈빛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아려왔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침묵의 감옥이 되었다. 지역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살던 오피스텔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남편은 그림자처럼 집안을 배회했고 우리는 마주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 알아누워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문의 위세와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던 노부인은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스스로를 유폐시켰다. 나는 며칠을 멍하니 보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이 집, 이 공간에 머무는 한 나는 영원히 과거의 박서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남편의 아내, 시어머니의 며느리, 한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굴레에 갇힌 희생자. 진실을 밝혔지만 나는 여전히 이 감옥의 수감자였다. 내 아들 현우가 이 집을 박차고 나갔던 것처럼 나 또한 이곳을 떠나야 했다. 잃어버린 것은 아들만이 아니었다. 박서윤이라는 나 자신의 이름과 인생이었다. 이제 그것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장롱을 열자 값비싼 한복과 양장들이 가득했다. 이 집의 며느리라는 허울을 유지하기 위해 입었던 갑옷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내버려 두었다. 대신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자개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은 나의 옛 물건들이 잠들어 있었다. 빛바랜 편지들, 학창시절의 낡은 앨범, 그리고 그 작은 비단 주머니. 나는 아들의 베넷저고리가 든 그 주머니와 서재에서 찾아낸 출생신고서, 그리고 아들의 첫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만을 작은 가방에 챙겼다. 그것이 내가 이 집에서 가져갈 전부였다. 내 잃어버린 시간의 증거들이었다. 가방 하나를 들고 방을 나섰을 때 마루 끝에서 남편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여보, 어디 가려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이제 그만하려고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아내로 사는 것도 이 집 며느리로 사는 것도 이제 다 그만할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러가야겠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제발 나를 버리지 마시오. 그가 애원하며 다가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내가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나를 버렸어요. 40년 전에. 당신 아버님의 명령과 가문의 체면 아래 당신 아내와 아들을 버린 건 바로 당신이에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겠죠. 하지만 그 죄책감의 무게보다 당신이 누려온 아버지의 유산과 가문의 안락함이 더 컸던 거겠죠. 나는 이제 당신의 죄책감을 나눠 짊어줄 생각이 없어요. 당신의 몫은 당신이 알아서 감당하세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묵묵히 걸었다. 40년 전 꽃가마를 타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이 집의 대문을
나는 내 두 발로 걸어 나왔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등 뒤로 40년의 세월이 먼지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맑아졌다. 나는 자유로웠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밥을 짓고 나를 위한 잠자리를 정리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살. 그것은 고독했지만 한편으로는 평화로웠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억압된 슬픔에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었다. 나는 조금씩 박서윤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접니다. 현우였다.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괜찮단다, 아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날카로움과 49제 때의 공허함은 조금 가셔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 사이에는 40년이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을 건널 튼튼한 다리도 방향을 알려줄 등대도 없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현우였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는 여전히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다. 그 어색한 존댓말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실감하게 했다. 그냥 살아있구나 생각하면서 지내. 너는 어땠니? 모르겠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살아온 40년이 전부 부정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 사랑했던 사람들, 심지어 제 이름까지도 전부 가짜였습니다.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한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마치 발을 딛고 있던 땅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기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저 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그런 끔찍한 진실을 그렇게 갑자기 터뜨려서.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가 내 말을 잘랐다.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평생을요. 나를 낳자마자 버린 비정한 여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집을 나간 이기적인 여자라고. 저는 그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고백에 가슴이 저며왔다. 그래서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저를 보고 쓰러졌을 때 저는 당신이 죄책감 때문에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로 찾아와 베네쩌고리를 내밀었을 때도 이제 와서 어머니 행세를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49제 날 모든 진실을 알게 됐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끔찍했던 건 제가 당신에게 어떤 눈빛을 보냈고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에게 칼을 꽂았습니다. 결국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내 아들의 눈물이었다.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섣부른 위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 현우야. 나는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괜찮아. 원망하는 게 당연했어. 미워하는 게 당연했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모든 건 어른들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었어. 그러니 제발 너 자신을 탓하지 마라. 응? 내 말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어깨를 들썩였다. 40살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위로를 그저 그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아주 가끔씩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여전히 서툴고 어색했다. 우리는 잃어버린 4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곧바로 다정한 모자가 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낯선 타인이었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할 수도 학창 시절의 고민을 나눌 수도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오늘의 날씨를 묻고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어색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주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나는 아들이 커피를 좋아하고 의외로 단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내가 꽃 가꾸는 것을 좋아하고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갓 만난 연인처럼 혹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더디고 조심스러운 과정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나는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에 흙으로 된 작업실을 얻었다. 그곳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나의 진짜 꿈,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동안 내 마음의 상처들은 조금씩 아물어갔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오롯이 박서윤으로 존재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내가 막가마에서 꺼낸 찻잔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작업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혼자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일하는 중인데 방해했나. 그의 말투는 여전히 조금 어색했지만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아니야. 어서 와. 웬일이야 여기까지. 나는 웃으며 그를 맞았다. 그는 작업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선반 위에 놓인 투박하지만 정갈한 그릇들, 흙먼지가 뽀얗게 앉은 물레, 창가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작은 화분들. 그의 시선이 내 삶의 공간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가 무심한 척 툭 내뱉은 말에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어머니. 어머니. 그가 처음으로 나를 그렇게 불렀다. 거의 2년 만이었다. 나는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미소 지었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이 어색하고 소중한 순간이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잘 왔다 아들. 나도 처음으로 그를 편안하게 아들이라 불렀다. 우리는 마주보며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 것이다. 4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어색한 순간과 마주해야 할 것이고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며 아파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았다. 나는 갓 구워낸 찻잔 2개를 꺼내 따뜻한 국화차를 따랐다. 향긋한 차 향기가 작업실 안을 가득 메웠다. 우리는 마루에 걸터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우리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완벽한 회복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는 우리 모자의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40년 만에 진실을 되찾은 서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다음 사연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